1970년 4월 1일 10년 세월에 걸친 끈질긴 시도와 좌절 끝에 일관제철소 종합착공식을 알리는 방파레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우리는 도전이라 했고 세계는 도박이라 했다. 1인당 국민소득 170불의 극빈국이 철을 독점한 세계 열강에 내민 도전장. 20세기 산업의 젖줄, 쇳물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는 마침내 승리를 쟁취했다. 누가 만세 불러서 부르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그냥 이 됐다 이제 하고서 샘물이 나오니까. 아,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구나 하는, 다른 건 없고 우리도 희망이 있다. 산업화 시작이죠. 우리나라 산업화 시작이고. 위대한 한국인들이 세계 경제사의 한 획을 그은 1973년 6월 9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영광의 그날로 향한다. 산업의 쌀, 쇳물이 나오던 날. 오랜만에 나선 명동이 영 낯설기만 한 노신사들. 젊은 날의 추억을 찾아 나선 길이다. 근데 옛날하고 너무 틀려가지고 뭐 이제 로얄 호텔은 그대로 있는데 이 건물은 영 생소한데요. 1968년 대한민국 최초의 제철소를 만드는 추진위원회가 있던 자리. 가난한 나라의 인재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꿈을 쫓아 이곳을 찾았다. 68년 2월 달인데 대한민국에서 일관제철소를 건설한다라는 간부 기술 요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됐어요. 보고 그게 그냥 눈에 확 들어왔어. 그 기사 여러 가지 기사를 이렇게 보면 진짜 크더라고요. 이 프로젝트가 대단한 프로젝트예요. 큰 프로젝트에서 한번 몸담고 일을 해보자. 우리나라도 드디어 철을 만든다는 사실이 젊은 가슴을 뛰게 했다. 철은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의 핵심이었다. 19세기 중반 영국은 제철소를 기반으로 가장 먼저 산업화를 이루었고 19세기 후반엔 일본도 제철소를 세우며 이에 동참했다. 철강을 생산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거고, 미국도 2차 대전 전후로 해서 세계 1위의 철강 생산국이었고, 그것들이 산업 생산, 군사력 모든 거에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산업화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쇠가 있어야 돼요. 쇠를 수입을 해서 산업화를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업의 쌀이다 하는 게 이 쇠인 거죠. 그러나 1960년대 우리나라의 제철소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삼화 고로뿐이었다. 고로 하나에 20톤을 생산할 수 있었대요. 근데 8기가 있었으니까 풀로 돌려서 계산을 해봐도 1년에 8,000톤, 10,000톤이 안 돼요. 그게 우리나라 조광력의 단데, 그럼 50년대, 60년대는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연간 생산이 10,000톤밖에 안 되는, 생산량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저도 칙칙한 회색깔에다가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여기도 많이 변했네. 1968년 두 사람이 이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초라했다. 입사 한 달 후엔 포항제철이 창립됐지만 그 역시 작은 시작에 불과했다. 기념식 해봐야 총리라든지 뭐 이런 분들, 외빈들을 빼놓고 우리 사원들 해봐야 전부 합해야 사장까지 해가지고 34명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34명의 창립 멤버 대부분이 제철소를 본 적조차 없었다. 해군 공창에 설계과라고 있었어요. 선체 쭈그러지고 망가진 데를 이제 고치려면은 철판이 필요하잖아요. 철판 자체가
얼마나 그 신기하게 보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보질 못했으니까. 대부분의 기반 시설들이 파괴된 한국전쟁 후에 피폐한 시절이었다. 기존의 산업시설은 북한에 몰려 있었고 철도 예외가 아니었다. 북한엔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종합제철소 2곳이 있었고 이는 남한의 심각한 위협이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찍부터 종합제철소 건설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1961년엔 울산에 32만 톤급의 제철소를 계획했지만 외자 조달에 실패하며 물거품이 됐다. 다음엔 서독과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역시 차관 조달에 실패한다. 어느 나라도 제철소를 짓는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다. 제철소를 지으려면 우선 기술이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걸 써먹을 수 있는 데도 있어야 돼요. 그걸 자체적으로 못 써먹으면 팔 수가 있어야 돼. 근데 한국은 자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시장도 없고 그렇다고 이 밖에 내다 팔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만들고 싶다고 해도 우선 차관을 꿔주질 않아요, 돈을. 1965년 기회가 찾아왔다. 베트남 파병에 대한 화답으로 이루어진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의 용광로라 불리던 피츠버그 철강단지를 찾는다. 그리고 제철소 건설 회사인 코퍼스사의 포이 회장을 직접 만나 협조를 구한다. 포이 회장은 다른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잘 되면 그때 이제 철강 수요가 뭐 월남전도 있고 또 그 오일 탱커들에 대한 수요도 많고 그래서 잘 되면 수지가 맞겠다 하는 계산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한국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겠다는 생각은 있으니까. 이듬해 4개국의 회사들이 모인 대한국제제철 차관단 일명 키사가 출범했다. 키사를 통해 난제였던 기술과 자금 문제가 해결되자 정부는 인구 약 5만 명의 작은 어촌이었던 포항을 제철소 입지로 선정한다. 온 나라가 희망에 차올랐다. 서울의 창립 멤버들은 포항에 지어질 제철소의 설계에 들어간다. 가슴 속엔 철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가득했다. 일본 그 해방된 지서부터 그렇게 멀지 않고 또 6.25 전쟁도 치르고 나서 얼마 안 되는 때니까 나라를 잊어버렸었던 것에 대한 그 다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사람하고 땅만 있어가지고는 나라가 안 돼요. 철은 국방에 아주 기묘한 자재인데 그런 걸 우리 가져야 된다라는 가질 수 있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뿌듯했죠. 포항과 같은 해안가의 제철소를 보러 일본에 간 안덕주 씨는 큰 충격을 받는다. 대량의 쇳물에 기반한 산업화는 그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일본은 이미 연산 7, 8천만 톤 생산하고 있는 나라고 우리는 뭐 제철소 없는 그런 상태에서 비교가 되질 않죠. 벽차라는 것으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그 차원이 다른 그런 사회인 것을 느꼈었습니다. 19세기의 시골 사람들이 20세기의 그 대도회에 왔었던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안덕주 씨는 곧바로 미국에 건너가 키사의 기술자들과 회의를 시작한다. 한국 경제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올 종합제철소. 키사와 협약한 건설 자금 1억 3천만 달러.
연산 60만 톤의 제철소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했다. 1968년 5월 토목 담당자들이 포항 영일만에 도착한다. 여기서 기차를 타고 동대구역에서 내려서 동대구역에서 버스를 타고 비포장도로 그냥 한 2시간 정도 가서 포항에 가고. 내가 처음에 갔을 때 전부 스레트된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전체 합해서 2층으로 짓긴 지었는데 한 20평 정도 될 거예요. 황량한 바닷가에 당시 돈 100만 원으로 급히 만들어진 현장 사무소. 현장 직원들은 이곳이 마치 2차 대전 중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활약한 롬멜 장군의 야전지휘소 같다 해서 롬멜 하우스라 불렀다. 거기 갔더니 그때는 이제 대대적인 저한테 이제 환영 그 행사가 있었어요. 환영 행사라고 해봐야. 그러니까 롬멜하우스에 근무하는 사람이 전부 합해서 한 여직원까지 7명밖에 없었어요. 인력도 물자도 부족했지만 이 7명이 제철소 건설에 선발대였다. 이들은 밤을 새며 계산해 제철소의 부지를 확정한다. 1968년의 포항 제철 부지. 그 안엔 오래된 마을과 700명 고아들의 보금자리였던 수녀원이 있었다. 지금은 자리를 옮긴 예수성심 시녀회. 사람은 수녀들의 기억 속엔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던 바닷가의 풍경이 생생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가건물 가족들 데리고 바다 가서 모욕하고 오고 하여튼 정말 평화롭게 살았어요. 수녀원이 부지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수녀들은 깊은 고뇌에 휩싸였다. 창설자 신부님께서 가서 이야기하니까 허락 그 각오하고 계셨고 이렇게 정말로 큰 일을 한다. 그 우리 신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철회사를 해야지 이제는 나라가 잘 될 거라고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었지요. 나라가 잘 되어야 아이들이 자라서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으리라. 수녀들은 오직 이 믿음 하나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내주었다. 벽돌 하나 다 차에 싣고 오고 기와장 우리가 올라가서 기와장 같은 거 다 뜯어서 창문 같은 거 뜯어서 포항에서 매일 여기로 갖고 왔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구나 하는 다른 건 없고 우리도 희망이 있다 하는 그런 좋은 마음 갖고 희망을 갖고 꿈을 꾼다는 것이 과분한 사치처럼 느껴지던 1960년대. 많은 이들의 염원이 모여 제철소의 부지가 만들어졌다. 저희도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대대로 살고 계시던 저분들이 고향을 떠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여기다 공장을 짓는구나. 우리가 공장을 잘 져서 정말 나라에 좀 보탬이 됐었으면 상당히 좋겠다. 이제 제철소에 털을 닦아야 했다. 여의도 면적의 3배에 가까운 광대한 부지. 그 안엔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갯벌이 많아 공사는 진도를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때야 뭐 사람이 가서 비면 되는 건데 볼은 이거 항상 장비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퍼내야 된단 말이에요. 포크레인을 퍼다가 타는 데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 장비가 들어가면 늪지대기 때문에 그대로 쭉 빠집니다. 다른 장비가 빠진 장비를 끄집어내려 오다가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모래를 퍼내자 이번엔 사막의 폭풍처럼 모래가 휘몰아쳤다. 배토가 여기 있으면 거기에 하나의 산이 생기고 또 배토를 절로 옮기고 거기에도 하나의 산이 생깁니다. 이 부지 내 그 230만 평 상당히 큰 부지인데요. 부지 내에 모래산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위 어려운 것이 오늘 퍼낸 모래가 내일 바람이 불면 또 산에 있는 모래가 다 바람이 불어서 또 물로 떨어집니다. 그걸 또 다음날 치면서 또 앞으로 나가고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던 1969년 자금 조달을 약속한 기사가 발을 빼기 시작한다.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마저 보고서를 내며 한국의 종합제철소 건설은 경제성이 의심된다고 결론 내린다. 박태준 사장이 급히 미국에 건너갔지만 키사는 결국 와해되고 만다. 사실 IBRD 같은 데서 개도국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세 가지를 뽑은 게 있어요. 첫째, 철강에서 만들지 말 것. 니네 만들어봐야 팔지 못한다. 둘째, 고속도로 만들지 말 것. 고속도로 만들어봐야 쓸데가 없다. 셋째, 지도자의 동상 만들지 말 것. 아마 개도국들이 뭐 하면 다 그걸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도자 동상 만드는 거 빼고는 고속도로도 만들고 철강에서도 만들었어요. 그냥 밀고 나간 거죠. 현장에서 어렵게 공사를 진행해온 직원들은 키사 붕괴의 소식에 망연자실했다. 그때 그 회사 분위기가 아주 나빴어요. 왜냐하면 한국종합제철소주식회사가 만들어졌다가 회사가 없어져 버리니까 실망했죠. 일부는 그만두고 나갔어요. 안간 힘을 다해 쌓아올린 종합제철소의 꿈은 벼랑 끝까지 몰리고 있었다. 정부와 박태준 사장은 급히 일본으로 눈을 돌린다.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받기로 한 대일 청구권 자금 5억 달러. 그중 1억 2천만 달러가 아직 남아 있었다. 마침내 종합지철건설 대일 차관 계약이 체결되며 한국 최초의 종합지철소는 기어이 대망의 착공식을 연다. (1970년 4월 1일) 10년 세월에 걸친 끈질긴 시도와 좌절 끝에 일관제철소 종합착공식을 알리는 방파레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몇 번이나 좌절과 위기를 넘어서며 기사회생한 한국 최초의 종합제철소였다. 심기일전한 정부와 포항제철은 제철소의 규모를 당초의 연산 60만 톤에서 103만 톤급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종적으로는 10년 안에 세계 유수의 제철소에 견줄 연산 700만 톤의 제철소를 완성하겠다는 대담한 계획. 그것은 기존의 경제 이론을 뒤집는 대한민국의 승부수였다. 우리가 산업화를 시작을 해서 조선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이 가동을 하면 이 정도 수요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만큼 생산해야 된다. 그 계산으로 103만 톤이라는 계산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속도로 발전을 해나가면 한 10년 되기 전에 1000만 톤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가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충족이 돼야만 될 수 있는 목표를 사실 설정을 한 거예요. 그 당시로 봐서는 아무리 상징적이고 우리 목표라고 해도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했죠. 단군 이래 최대의 공사. 쇳물부터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종합제철소엔 무려 10개의 공장과 11개의 설비가 필요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엔 공사 기간을 하루라도 더 단축시켜야 한다는 단서까지 달렸다. 자금을 아끼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 공기단축을 우선 건설비가 싸게 들어요. 단축하니까 조금 더 야간 작업한다 해가 돈을 더 친다 그래도 공기단축한 것이 집중적으로 그 공사를 하니까 아주 이익이 아주 큽니다. 포항제철도 공기 단축을 많이 해가지고 초기에 흑자를 엄청나게 많이 내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는 자금을 자체 조달할 정도로 이렇게 됐어. 예정된 공사 기간은 단 3년 3개월. 곧바로 10개의 공장이 차례로 착공에 들어갔다. 이 중 열연 공장 하나만 단일 공장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대공사였다. 열연 공장이 길이가 한 1km 정도, 폭이 한 600m 이렇게 거대한 공장입니다. 이 열연 공장을 짓는데 뭐 공장 하나에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조그만 공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땅도 깊은 데는 뭐 한 30m를 파야 되고, 그러고 거기에 들어가는 콘크리트라든지 뭐니 참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콘크리트 10만 세제곱미터가 들어가는 열연 공장. 1971년 가을, 한국을 찾은 외국 전문가들은 열연 공장이 공사 기한을 맞출 방법은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자 박태준 사장이 지시한 것은 최대 작업량의 한계를 넘어선 공사였다. 이건 정말 거의 불가능해요. 함이건 해야 되고, 또 하나 더 어려웠던 것이 콘크리트를 7입방미터를 하루에 공급할 레미콘 회사가 없어요. 그만한 시설을 가진 레미콘이 없습니다. 고1 때. 그래서 레미콘 회사에 통려하면서 증설시키면서 이제 그런 전쟁을 했었죠. 열연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시작된 돌관 공사. 사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 현장에 나서서 밤낮으로 24시간 공사를 이어갔다. 우리가 성리학이나 뭐 이런 조선시대 보면 진짜 실용성하고는 거리가 먼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 산업화할 때는 가장 실용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5년 걸릴 일을 야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1년 안에 끝내자. 2년 안에 끝내자. 뭐 돌관공사라는 거는 그냥 돌격해서 관철해라 이거예요. 군인들이 고지점령하듯이 야 지금부터 한 달 안에 저 공정 끝내 라고 하는 거예요. 돌관 공사를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공사의 자금이 선열이 흘린 피의 대가이기 때문이었다. 비장해졌어요. 회사 분위기가. 정권 자금으로 이제 회사가 다시 회생이 된다 하는 때서부터는 이건 진짜 뭐 잘 돼야 된다. 우리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선열의 희생의 대가를 갖고서 겨우 뭘 하게 되니까 그것도 민망스럽고 실패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게 됐었죠. (1972년이) 되자 제철소의 얼개가 갖춰지기 시작한다. 먼저 착공한 공장부터 전기 설비가 시작됐고 수만 개의 기계 장비가 설치됐다. 기계를 돌릴 직원을 구하러 공장마다 일주일 간격으로 모집 공고를 냈다. 이 건물이 올라가고 기계가 거기 설치되고 할 때는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 저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흐뭇한 생각을 들죠. 제일 처음에 그렇게 허벌판이고 뻘로 뒤덮였던 그 땅에 저렇게 공장이 하나하나 들어서는구나. 노란 제복을 입고 출근하는 직원들이 대규모 행렬을 이루기 시작한다. 대한민국 중공업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산업 역군들의 등장이었다. 누런 옷 입고 헬멧 쓴 그 사람들이 가는 행렬이란 건 뭐 시내에 길을 다 메꾸고서 갈 정도로 많은 인원과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황토군, 어느 사람은 적군 뭐 이렇게 사람들이 놀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때는 참 장관이죠. 출근하는 걸 보면 장관입니다. 1970년대 포항제철소의 산업 역군이었던 전상호 씨.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 자전거. 포스코 기술자 최고의 명예인 명장 칭호를 얻은 그에게 젊은 날의 출근길은 긍지로 남아있다. 그 당시는 그 자전거를 요새로 치면은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을 그 할부로 해서 줬었죠. 자전거로
그 출퇴근 헐적애가 장관이고 세운상가에서 월급 1만 원을 받던 그는 제철소에 입사하며 2배의 월급과 기술자로 성공하는 기회를 얻었다. 주변에서는 그 프랜카드라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요새로 치면은 그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돼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뿌듯했죠. 예, 뿌듯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 포스코라는 데가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도 바늘에서 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안 들어간 데가 없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알고 그리고 거기서 산업 여건으로서 열심히 하셨어요. 3교대로 일하며 쇠밥을 먹던 직원들에게 회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공하던 돼지고기 전표는 이젠 즐거운 추억이다. 그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먼지가 씻겨 나간다고 알고 있어요. 한 근을 줬는데 일주일에 한 근입니다. 한 근. 600g인데 그것을 그 주인한테 비계도 없이 살코기만 많이 주세요. 얘기를 다짐을 받고 내 티켓을 주는 그런 그 진풍경이 있었습니다. 1972년 10월 열연 공장이 준공됐다. 예정된 공사 기한을 2달 앞당긴 준공에 박태준 사장은 전 직원이 흘린 피와 땀의 결정체란 휘호를 쓰며 지하했다. 당시 해외에서 철강의 반제품을 수입해 열연 코일을 만들던 열연 공장. 완제품 공장을 먼저 만든 것은 자금과 기술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포항제철의 전략이었다. 열연 공장이 굉장히 중요한 공장입니다. 왜냐하면 열연 공장이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는 핫코일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그 공장을 다른 시설보다 한 8, 9개월 먼저 가동을 시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먼저 가동을 시키게 되면은 그 열연 공장의 원료는 슬라브라는 거거든요. 슬라브를 수입해서 최종 제품을 만들면은 그 공장 가동 연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문도 생기고. 열연 공장과 함께 가장 먼저 완성된 후판 공장은 제철소의 핵심 중 하나였다. 지금도 포항제철의 주력 제품인 후판은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강판으로 선박이나 대형 구조물을 짓는 데 활용된다. 후판은 당시 가장 중요한 철강 제품이었다. 울산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 조선소는 정부의 중공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워지게 됐는데 오는 1973년 7월 50만 톤 규모의 시설 능력을 갖추고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조선소가 완공되면은 국내 조선 시설 능력은 지난해 18만 톤보다 6값짜리 넘는 110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1972년 울산에 지어진 국내 최대의 조선소. 이곳은 수출을 노린 정부의 또 다른 승부수였다. 이른바 조선업의 슈퍼사이클. 세계 경제의 황금기를 맞아 조선업은 유례없는 대호황을 맞고 있었다. 70년도에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해운 물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에 따라서 상선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입니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굉장히 전례 없는 선박 수요와 발주 붐이 있었고 이를 그 슈퍼사이클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산업화가 활성화되면서 원자재 공급을 위한 물동량 수요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 해운 물동량이 가파른 상승을 보인 시기입니다. 당시 1만 8천 톤급 원형어선을 만들던 우리나라엔 멀기만 했던 조선업의 기회. 현대중공업은 정부의 지원 아래
그리스의 선박왕 리바노스와 유조선 계약을 체결하며 기회를 붙잡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이 계약의 납기는 1974년. 이제 막 제철소를 짓는 나라가 2년 만에 유조선을 건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었다. 우리나라가 한 거는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선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영국 그러면 제철 산업 먼저 크죠. 그 다음에 야 이거 갖고 뭐 하지? 그러다가 이제 이 무역을 막 하기 위해서 조선업을 우리가 직접 하면 되겠네. 그래서 조선산업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이 조선산업의 왕국은 영국이에요. 자기네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을 생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선산업까지 가는데 한 50년 걸렸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1800년대, 19세기 후반부터 철강 생산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조선산업까지 연결되는 데는 전쟁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것도 한 40, 50년 걸렸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1년. 그것도 그냥 공식적으로 1년인지 사실은 같이 컸다고 봐도 되는 거죠. 세계와 겨룰 수 있는 배를 완성하려면 제철소와 조선소를 동시에 성공시켜야 했다. 모든 산업의 원재료인 철강엔 최고의 기술력이 요구된다. 특히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박은 염분에 의한 부식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후파는 더욱 중요했다. 모든 성패가 철에 달려있던 1973년,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대전환을 선언한다. 우리나라 중화학공업화라는 거는 사실은 6대 핵심 산업이에요. 그게 철강, 기계, 자동차, 조선, 전자, 그리고 석유화학. 이 산업들이 석유화학 산업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기도 그런 이 장비나 이런 걸 보면 철강 산업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산업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 철강 산업이 완성이 돼야만 다른 산업들이 다 작동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이미 19세기 후반에 제철소를 지은 일본. 후발주자인 한국은 대일 청구권 자금과 함께 일본 제철 회사들의 기술 지원을 계약했다. 1970년대 500여 명의 기술자들이 일본에서 연수를 받았고 그중엔 입사 2년 차에 이선종 씨가 있었다. 처음에는요, 일본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을 약간 좀 낮춰본다고 그럴까? 그 자기네들 수준으로 보면 한국이 좀 수준 낮은 거 사실이니까. 그래가지고, 연수할 때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적당히 시작을 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다가 저희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질문을 자꾸 하니까, 질문하는데 안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2023年12月東京ではもう一つの再会があった 한국인들에게 마음을 연 일본인 기술자들과 지금도 교류를 이어가는 이선종 씨. 같은 제철 기술자들이지만 그들과는 다른 사명감이 젊은 날 그의 가슴에 있었다. 포스코の発展は2人の目にどう映っていたのか 그래서 우리가 신일본 제철에 정식으로 그 용역비를 주고 사온 겁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청국권장의 그 비싼 그 민족의 그 핏값으로 그걸 샀다고 봐야 돼요. 정말 이걸 잘 배워가지고 응용하고 좀 활용해서 정말 좋은 제품, 좋은 제철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죠. 당시의 일본인 기술자들은 한국의 기술자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포스코 일본 지사에서 만난 이나자키 씨. 1978년 기술 용역을 제공하러 포항을 찾았던 그에게 한국의 기술자들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ポスコと三菱電機と新日鉄ですね、この3社でいろいろ設計打ち合わせした打ち合わせ議事録というのをすぐ彼らがポスコ側が作成しておりましてですね、それが非常に的確で、前日の打ち合わせ結果が翌日の朝にはもうプリントして出てくるということで非常に驚きました。日本語の能力というのは優れてるなということと、およびいわゆる技術の吸収力も非常に高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ね。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항제철이 세계 인류의 제철소로 성공할지는 그 역시 예상하지 못했다. 全く今日のようなことになるとは予測もしていませんでした。大勢の方は多分ほとんどの方がそうだったと思いますね。当時の新日鉄とが兄とすれば弟分ぐらいにはなるかなと思いましたね。ただそれをはるかに超えて、世界一の製鉄所になったりね、するとは予測もしてなかったと思います。おそらく誰もがそう思ってたと思います。 한국 기술자들과의 교류가 인생의 보물이 됐다는 이나자키 씨. 그가 생각하는 포항제철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その時はいいことはいくつかあって、過去のいろんな制約とかに縛られなくて全く新しい目で、鉄鋼業とか鉄鋼の技術とかいうものを考え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ことと、それからもう一つは意欲ですね。追いつけ追い越せというような意欲があったと。さらに言えば民族としてのなんて言いましょうか、熱心さ、意欲ではなくてもう少し何ていうか優れた面といいますかね、知性的な面もあったんでしょうね。その3つ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1973년이 되자 사람들의 시선은 고로, 즉 높고 곱게 우뚝 선 제철소의 상징에 집중됐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꽃에서 뜨거운 쇳물을 만들어내는 고로. 여기에 철광석과 코크스를 넣어 쇳물을 뽑아내는 과정을 출선이라 하는데, 이렇게 생산된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판을 늘리는 아변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철강 제품이 만들어진다. 이 중 핵심은 고로에서 뽑아낸 뜨거운 쇳물이다. 고로에서 펄펄 끓는 샘물이 흘러나와야 비로소 제선, 제강, 아변 등 일련의 공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로는 철광석과 코크스, 석회석을 1500도씨가 넘는 고온과 높은 압력에서 녹여 선철을 생산하는데, 이 선철이 모든 철강 제품의 출발점이 됩니다. 제철소의 심장인 높이 100m의 고로가 착공된 것은 1970년 4월 1일. 높이 60m의 공중에서 길쭉한 원통형의 본체를 연결하고 내화벽돌을 두껍게 쌓는 일은 제철소 최고의 난공사였다. 고로는 극한의 온도와 압력을 견뎌야 하기에 내화벽돌을 7겹에서 10겹 이상 정교하게 쌓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포항제철 1고로에는 내화벽돌만 1만 5천 톤 이상이 투입되었고, 내화벽돌을 쌓는 데만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고로를 짓는 공사는 1973년 5월까지 이어졌다. 기술자들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몸으로 기술을 체득해 나가야 했다. 제철 설비 중에는 내화벽돌 쌓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화벽돌이 쌓는 게 시원치 않으면은 뚫어져. 그런 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고, 내화벽돌 쌓는 기술자를 데려다가 그 조적하는 것도 구경을 시키고, 그 관리를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그
그렇게 하고 1973년 3월 원료를 실은 배가 입항하며 D-Day가 표시되기 시작한다. 기점은 고로가 가동하고 쇳물을 토해낼 6월 9일이었다. 이제 건설 그 원료 들어오면은 이제 건설이 거의 끝난 상태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조업이 시작하는 건데 그 조업하려면 거기 시운전하고 이게 조정 작업 그다음에 이제 그 조업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디테일한 그 매뉴얼 이런 거가 확립돼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공정표를 포트 차트라고 포트를 썼어요. 우리가 막대 그림표나 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포트 차트에 오늘 할 일이 요거, 내일 할 일이 요거 이렇게 해 나가면 68일 내에 모든 게 끝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고로 가동을 하루 앞두고 있던 1973년 2월 8일로 들어간다. 이날 아침 제철소 본관 앞 광장에선 민족의 희망을 담은 불씨가 채화됐고 이어 7명의 주자가 불씨를 봉송해 고로에 불을 지폈다. 우리 전부 다 그냥 그 초긴장 상태에서 화입이라는 게 고로에서 화입을 하지만 다른 공장들은 또 나름대로 그 고로에서 샘물 나오면 또 대기하고 이게 그 조업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불을 붙인 고로가 철광석을 녹이는 1500도씨까지 데워지는 데엔 하루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모두가 초조하게 자리를 지키던 새벽 5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터졌다. 이 공사를 하려면 가지는 뭐에 구멍도 뚫어서 거기다 볼팅도 해야 되고 또 어디는 또 메꿔서 또 용접도 해야 되고 하는 무기가 비일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하나가 잘못돼 가지고 가스가 누출이 돼 가지고 아주 상당히 혼란이 일어났었죠. 파이프가 망가진 상황. 이젠 벽의 두께가 2m나 되는 출선구를 직접 산소불로 녹여서 뚫는 수밖에 없었다. 이게 안 나와요. 샘물이 안 나와. 아무리 뚫어도 잘 안 나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산소를 해가지고 뚫는데 그 뚫다가 실패하고 뚫다가 실패하고 뚫다가 실패하고 해가지고 어느새 날이 밝고 모두가 숨죽여 피말리는 사투를 지켜보던 오전 7시 30분. 폭발음과 함께 쇳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냥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그 샘물이 팍 쏘고 이렇게 만세불려요, 만세불려. 여기 있는 사람도 만세, 저기 있는 사람도 만세고. 대한민국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쇳물은 황금빛에 가까웠다. 기술자들은 땀과 기름때 범벅인 채로 얼싸안고 만세를 외쳤다. 누군가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노래는 곧 함성이 되었다. 그 오기 전까지의 그 고생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쇳물을 눈으로 직접 보니까 만사삼천가 애국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샘물이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그런 시뻘건 샘물보다는 좀 황토색이 납니다. 많은 희생과 많은 그 노력과 열정 이런 거를 다 바쳐가지고 이렇게 한 결과가 오늘 여기서 나오는 샘물로 나오는구나. 그냥 눈에 선합니다. 그게 우리가 얼마나 그냥 그 피땀 흘려서 거기까지의 그 과정을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은 이제 한참 뒤에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루하루가 그 전쟁 아니었어요. 이 쇳물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좌절과 고난이 있었던가. 수많은 한국인들이 피와 땀을 바쳐 이 땅에 산업의 젖줄 쇳물을 가져온 1973년 2월 9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산업화의 시작이죠. 우리나라 산업화 시작이고, 그 당시 산업화의 시작은 사실은 제철 산업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게 조선 자동차로 이어지고, 좀 있다가 반도체로 이어지고, 좀 있다 우리 디스플레이로 이어지고, 요새 문화산업까지 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시작된 것이고, 포항제철이 처음에 딱 시작하면서 그때면 시작이 됐던 산업화가 결국 현재 한국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인원 325만 명이 투입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공사. 1973년 포항제철소는 공기를 한 달이나 단축하며 성공적으로 완성된다. 이날 종합준공식에서 공장 건설에 공임하는 국내외 인사 15명에게 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을 주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비용의 3배인 1,200억 원이 든 이 공장은 연간 103만 톤의 조각 생산 능력을 가지고 단일 사업체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장이지만은 1,000만 톤 규모의 선진국에 비교한다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제철소는 가동 첫 해인 1973년 1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다. 막대한 양의 철강이 산업 전반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는 다음에 울산에서 또 다른 기적으로 이어진다. (1973년 3월에 선박건조에 착수한 현대조선소는 1년 3개월 만인 1974년 6월 28일 역사적인 제1, 2호선의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침내 세계적인 품질의 대형 유조선을 건조하는 데 성공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그 출발점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갖고 있지 못했던 선박에 대한 경험, 또 기술 축적, 인력에 대한 양성, 이런 부분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산업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강대국들의 전유물이었던 세계 조선 시장에 당당히 대한민국의 존재를 알린 초대형 선박. 그 바탕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값싸고 질 좋은 철이 있었다. 철강은 조선 산업에서 보면 선가의 그 유조선 같은 경우에 20%에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자체적으로 철강 산업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선박의 가격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 철강 산업과 조선 산업을 한 나라의 핵심 산업으로 연계한 것은 최상의 파트너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선택해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다음 해부터 자동차의 대량 생산과 해외 수출이 시작됐고, 이어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가전제품이 세계 시장을 공략했다. 세계를 상대로 펼친 한판 승부에서 우리나라가 마침내 승리했다. 우리나라는 이 철강을 만들면서 같이 조선 자동차를 시작을 해가지고 포항제철은 조강 시작한 첫 해부터 흑자가 됐어요. 적자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 철강의 공급을 창출하면서 수요도 같이 창출했다는 거죠. 조선이 74년에 시작을 하고 자동차가 75년에 시작을 해요. 다 같이 돌아가니까 한국은 그 세 산업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공하게 된 거죠.
세계를 놀라게 한 초고속 경제 성장. 그 시작점인 포항제철은 1981년 연산 850만 톤 체제를 가동하며 세계 11위의 종합제철소를 완성한다. 이로써 한 세대가 임무를 완수하고 다음 시대의 주역들이 여명을 맞았다. 새벽 4시 반. 근데 뭐 현장에서 서광일 씨가 43년째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존경스럽고 자부심도 느끼고 대단하죠. 내 신랑에게는. 가장 감사하고. 곧바로 출근을 준비하는 서광일 씨는 20살 나이부터 제철소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기술자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집안을 건사하기 위해 시작한 쇳물 인생. 출퇴근 버스가 있으니까 출퇴근 버스를 타고 이제 다 다니죠. 1982년 제철소에 입사한 서광일 씨는 외국의 기술자들을 보며 세계와 제대로 겨뤄보겠다고 마음먹었다. 일본 친구들도 오는 친구들이 거의 우리 또래인 거예요. 걔들이 우리보다 뭔가 자꾸 앞서가는 느낌이 드니까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할까 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한번 뛰어넘어 보자 이런 생각을 계기가 그게 됐고 이길 수 있다는 마음 하나로 이를 악물었다. 하루에 하나는 배우겠다는 결심으로 외국어를 공부하고 실습에 매진하던 젊은 날, 서광일 씨는 마침내 온전히 우리 기술만으로 세계 최고의 철강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제강파라는 거는 세계에서도 선진 제철소에서도 만든 제철소가 별로 없고 워낙 고급강이다 보니까 기술을 개방을 안 해요. 모든 걸 기술 처음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할 때 이제 외국인들 자기들 다 해본 거니까 그 사람 도움을 안 받고 우리 스스로가 그 모든 시뮬레이션 아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변을 해가지고 제품이 나오게 해가지고 저 세계 최고의 전기강파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저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운전 중공이나 시운전까지 했는 그게 제일 프로젝트가 제일 기억 남아요. 이전 시대의 선배들은 세계의 기술을 따라잡았고 서광일 씨는 그 기반 위에서 세계를 뛰어넘었다. 최고의 기술을 인정받는 포스코 명장. 서광일 씨는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고 믿는다. 그때가 지금 인생을 그런 노력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서 내가 느낀 게 사람이 못할 일은 없다. 단지 할까 말까를 선택하는 게 사람이지 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생 철학 비슷하게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죠. 회의라는 말을 쓰면 매일 아침 신입사원들과 2시간씩 열띤 토론을 이어가는 서광일 씨.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노력의 가치를 믿는 열정이 이렇게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명장님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자로서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몸소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많이 배우고 싶어요. 60년 전 조국의 산업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낸 한국인들. 그들이 붙인 고로의 뜨거운 불길은 지금도 계속되며 대한민국 영광의 역사를 밝히고 있다. 중화학공업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을 제패하고 소프트 파워의 힘을 과시하기까지 과거 한국인들이 이루어낸 빛나는 시간이 있었다. 철강 산업의 발전으로 만들어진 후방 산업들의 발전들, 그리고 이 국민 생활 수준의 발전, 이런 것들이 다른 모든 산업의 발전에 초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먼 것처럼 보이는 제철과 문화산업이 무슨 상관이 있게 하는 거기까지도 사실은 제철 산업이 시작하고 다른 모든 산업의 베이스가 됨으로 해서 문화산업의 경쟁력까지로 이어질 수 있었게 됐다 하는 얘기를 저는 감히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만든 사람들. 과거의 주역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포항제철의 창립 멤버 한경식 씨는 전문 화가로 변신해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는 중이다. 뜨거웠던 젊은 날의 현장은 여전히 그에게 긍지와 활력을 주고 있다. 포항제철은 나의 인생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제철이 있었기에 내가 거기서 큰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포항제철이 있었기에 내가 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참 제대로 밥 먹고 사는 이런 시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창립 멤버 안덕주 씨는 후배들이 선열의 핏값을 잊지 않길 바란다. 선열이 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다소 각자 불편할 수도 있기는 해. 그러나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거가 그게 주인이 있어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고 불편해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을 해서 생각이 저희가 없는 시대에도 후배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생각을 잊지 않고 지내게 된다 하게 되면 그건 얼마나 영민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창립 멤버들을 포항제철을 떠나서는 사막의 건설 현장을 누빈 이영직 씨. 그는 젊은이들에게 더 큰 생각을 가지길 당부한다.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제 해외도 여러 번 다니면서 공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이 우리나라가 참 조그만 나라고 또 직장이라는 거 그중에서 또 더 조그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데서 조그맣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크게 보고 크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막 그것이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죠.